현재 대구 파티마병원 심장내과 과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노인에서 만성 심장질환의 관리와 치료 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제목에 앞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1차 진료기를 위한 노인에서의 만성 심장질환 관리와 치료 알아보기. 노인의 기준이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WHO에서 정한 노인 기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젊고 강의 잘하는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저를 강의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광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삼성생명이라는 데서 이제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니까 자기 나이에 곱하기 0.8 해가지고 젊게 살자 이런 그 광고가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네투스 입사 모르구스 이 라틴어인데 제가 한동일의 라틴어 한마디라는 책에서 보고 좀 있어 보여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나이 드는 것도 병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노인들이 60세 노인들이 건강 상태가 젊은 청년들처럼 건강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폐활량도 줄어들고 근력도 떨어지듯이 콩팥 기능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 보이는 노인들한테서도 사실은 콩팥병이 많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요새 환자들 데이터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앞에 건강검진 결과는 2010년 정도에 제가 한 건데요. 이 보면은 그 당시 제 크레아틴 0.9였고 이게 중요한데요. 노멀 레인지가 1.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1.5가 너무 높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바뀐 거 보면 대부분 이 데이터 쓰실 건데 최근 저는 0.86이고 크레아틴 레벨이 1.2까지는 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들 이렇게 쓰시죠, 그죠? 그런데 과연 크레아틴 레벨이 1.2면 이게 정상이냐? 똑같은 크레아틴 레벨이 1.2라도 보면 젊고 건장한 남자는 정상입니다. 그렇지만은 60세 정도 되면은 크레아틴 레벨이 1.2면은 GFR은 거의 보드라인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할머니들 80세 되는 할머니들이 크레아틴 레벨 1.2면은 GFR이 한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크레아틴 레벨 그 자체만 갖고 콩팥이 나쁘다 안 나쁘다를 우리가 판단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보통 가끔 병원가에서 비위엔이 높다고 크레아틴은 괜찮은데 비위엔이 높다고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비위엔은 우리가 금식을 하면은 유래가 콩팥에서 흡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레아틴 레벨은 괜찮은데 유래만 높다고 콩팥 나쁘다고 보냈는데 유래하는 콩팥 기능을 평가하는데 별로 좋은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검진에 유래안을 빼버리고 비용 대비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크레아틴만 갖고 하는데 이 크레아틴도 명점이 있습니다. 크레아틴이 뭔가 하면은 근육에서 나와서 콩팥으로 배설되는 그런 노폐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량이 많으면은 크레아틴이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근육량이 적으면은 크레아틴 레벨이 콩팥 기능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높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레아틴이 나이가 많으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여자들은 크레아틴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또 체중이 많이 적게 나가면 크레아틴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이런 똑같은 크레아틴 레벨이라도 나이와 성별과 체중을 보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 데이터인데요. 나이가 들면 GFR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근육량도 줄어드니까 실험 크레아틴 레벨을 해보면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크레아틴이라는 거는 콩팥 다른 것들 마찬가지지만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은 남아있는 네프론들이 보상을 합니다. 10명이 일하다가 1명이 퇴사하면은 9명이 일을 해요. 1명이 또 나가. 8명이 해요. 그래도 일은 처리가 다 되거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어나지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몸들이 참 잘 설계된 것 같은데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콩팥이 나빠지면 네프론이 줄어들면 남아있는 네프론들이 하이퍼트로피, 하이퍼필트레이션 해가지고 당장은 보상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은 남아있는 애들도 결국은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버티다가 이제는 한 반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실제로는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크레아틴은 보통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콩팥 기능은 반 이상 나빠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콩팥 기능이 한 50% 가까이 떨어질 때까지 실험 크레아틴 레벨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크레아틴 레벨만 갖고 우리가 콩팥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1999년에 실험 크라틴을 대체할 수 있는 GFR을 사고체 이야기를 직접 재는 그 방법을 만들자 해가지고 나온 게 MDR eGFR, Estimated GFR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왔고, 그전에도 우리가 사실은 그 GFR을 직접 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1976년도에 코크로프트와 볼트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라틴이 근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하고 그 다음에 근육량하고 남녀를 보상해가지고 실험 크라틴 랩을 가지고 GFR을 재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저희도 외과다 다닐 때 이거 가지고 시험도 쳤거든요. 시험 문제도 나왔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보면은 단위가 밀리리터 퍼 미니트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나온 eGFR을 보면은 밀리리터 퍼 미니트 퍼 1.73 제곱미터죠, 그죠? 똑같은 GFR을 재는 방법인데도 차이가 있어요. 그 방법을,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 반만 넣어달라 하면은 그랜저는 40리터 넣으면 반이고 티커는 한 20리터 정도 넣어야 반이거든요. 이 콩팥병도 콩팥 기능이 반 나빠지면은 우리가 만성 콩팥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덩치가 크고 건강한 사람이 반 나빠지는 거고 덩치가 작은 사람이 할머니가 반 나빠지는 거는 다르거든요. 절대 수치는 다르죠. 그래서 자기 바디 매스를 보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1.73 제곱미터를 보정한 eGF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 콩팥병을 우리가 진단할 때는 코크로프트 골드 이퀘이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eGFR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들 이걸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eGFR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앞에서 잠깐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앞에서 보면은 그 코크로프트 볼트 이퀘이션은 우리가 암산도 될 정도로 간단하지만은 MDR eGFR은 지수가 들어갑니다. 크라틴이 뭐 몇 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기로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요즘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GFR 캘큘레이터 이렇게 치면은 아주 다양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환자들 수치만 집어넣으면 나오거든요. 저는 휴대폰으로 이런 캘큘레이터를 쓰는데 여기에는 GFR뿐만 아니고 우리가 의학에서 쓰는 많은 그 공식들이 다 들리기 때문에 무료로 좀 쓰는데 여기에 보면은 GFR을 계산한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느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역시 들어가는 변수는 젠더, 그 다음에 나이, 크라틴 요 세 가지. 물론 다 아프리칸이 있냐, 넌 아프리칸이 여기에 들어가는 공식들도 많아요. 이런 공식을 쓰면은 환자들의 그 크라틴 GFR을 쉽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요. 저희들 병원에서는 그래도 계산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 병원은 아예 크라틴 레벨 밑에 GFR이 자동으로 뜨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두 가지를 쓰거든요. 하나는 MDR GFR, 하나는 CKD EPI GFR 이렇게 쓰는데 이 차이는 뭐 크게는 차이는 안 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MDR GFR은 콩팥이 나쁜 사람들한테 잘 맞고 콩팥이 정상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MDR보다는 CKD EPI 방법이 조금 더 정확하다는데 해보면 수치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어느 걸 쓰셔도 큰 상관은 없고요. 가끔 보면은 시스타틴을 가지고 GFR을 계산해서 오는 그 환자들이 있어요. 어려웠는데 실제로 이 시스타틴이라는 게 그렇게 스페시픽하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가 또 환자들을 볼 때 GFR을 뭐 아주 세심하게 51, 53요 차이 때문에 치료에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비싼 검사를 해가지고 꼭 GFR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느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쓰고 교과서에도 보면은 굳이 CKD를 진단하는데 이러한 시스타틴까지 동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나이가 들면 콩팥이 점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가 GFR은 30대에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는 40 정도 지나면 1년에 한 0.75 정도 줄어든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60대 정도 되면은 GFR이 한 평균 80 정도 되고요. 70대는 한 70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게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70대가 돼도 100 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50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아무 병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한 5, 60대가 되면은 이미 GFR이 60 이하로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 정말 만성 콩팥병일까? 다른 병도 없는데, 당뇨 고혈압도 없는데 왜 나이가 들면은 이 콩팥 기능이 떨어지느냐? 혈관들이 아테로스크로시스가 생기고 그로멜루스도 스크로시스가 생기고 그 베이스먼트 멤브레인도 두꺼워지고 그 튜블이나 인터스티심에 에이트로피, 파이브로시스 이런 게 좀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점 하나 둘씩
이제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애들이 하이퍼트로피 되지만 결국 얘네들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콩팥경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10년 만에 콩팥의 파렌카이마가 한 10% 정도 줄어들고, 무게도 10% 정도 줄어들고, 리널 매스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키드니 초음파 같은 거 해보면 사이즈도 나이가 들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키드니 시스터도 점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한 50대, 60대 되는 분들 보면 시스터가 한두 개씩 있는 거는 흔히 보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가끔 보면은 시스터가 4개 있다고 또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즈라고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시스터가 몇 개 생기는 거는 그렇게 그런 시스틱 디즈가 아니고,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즈는 온 콩팥이 전부 물혹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즈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콩팥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퇴화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기능적으로 보면은 리날 플라즈마 플루가 키드니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GFR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콩팥의 튜볼도 에트로피 되고 파이브로스 되니까 소듐 핸들링 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포타슘을 배설해야 되는데 포타슘 배설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점점 물론 BPH 때문에 밤에 소변을 자주 보기도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요. 그 이유도 야간에 소변을 우리가 밤에 자면은 수도꼭지를 잠궈놔야지 잠을 푹 자는데, 밤이 돼도 유린을 컨센트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도 오줌량이 점점 줄어들지 않아가지고 화장실 한두 번 가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라이트 여기 들어있지만은 소듐 핸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키드니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소금을 아무리 먹어도, 얼마 전에 그런 환자를 봤어요. 하루에 소금을 갖다가 들은지 모르겠지만 한 10g을 먹었대요. 그래서 자기 실험 소듐이 궁금하다고 환자가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콩팥이 건강하면 아무리 소듐을 퍼먹어도 콩팥이 필요 없는 소듐은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소듐을 아주 극도로 제한해요. 극도로. 그리고 야노마미 속이라고 아마존에 사는 부족들은 1년에 먹는 소금량이 우리가 짬뽕 한 그릇 먹는 것밖에 못 먹는데요. 밀림 안에는 소금이 없으니까. 그렇게 먹어도 이 사람들은 소금 부족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키드니는 소듐 핸들 능력이 아주 뛰어난데 나이가 들면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변은 물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스몰이 극도로 물을 많이 먹으면 50ml 오스몰까지 떨어지고, 사막에서 물 못 먹고 며칠 지나면 한 1200ml 오스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물을 많이 먹거나 적게 먹어도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가 콩팥이 이런 소변을 농축하고 희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이가 되면 이런 능력도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 콩팥 기능이 정상보다 조금 떨어진 이런 환자들은 레닌 분비가 떨어져가지고 하이포레니네믹, 하이포알도스테로니즘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젊은 사람들은 하이퍼칼레미아 잘 안 생기는데 노인들은 하이퍼칼레미아 콩팥이 그렇게 안 나쁨에도 불구하고 하이퍼칼레미아로 오는 환자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런 포타슘 핸들링 능력도 나이가 들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콩팥의 변화들이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남아있는 콩팥 기능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ARF에 빠지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거도. 그러다가 한번 유전자 펑션이 망가지고 나면 회복을 하는데 더디고, 회복해도 충분히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병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CK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또 고령에서 주로 많이 생기는 병들이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당뇨병 이런 것들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콩팥이 떨어지니까 똑같은 약물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약물이 콩팥으로 배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물이 몸에 축적이 돼가지고 같은 약을 쓰음에도 불구하고 저혈당이 훨씬 많이 생기고 약제의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제가 배설이 충분히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어떤 보게 보면은 70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보면은 반이 GFR이 60 이하인 만성 콩팥병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은 펑셔널하게, 스트럭처럴하게 콩팥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당뇨병,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이 생기고, 당뇨병 때문에 합병증으로 심장병, 그 다음에 고령에서 주로 많이 생기는 병들, 앙카 어소시에이티드 데스트라이티스, 아밀로이도시스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고령 환자들한테 콩팥병이 많은 거예요. 많지만은 실험 크레아틴 레벨만 갖고 우리가 판단하다 보면은 콩팥이 나쁜 줄 모르고 넘어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콩팥병 스테이지 나눈 것도 다 아실 테고, CKD 한 스테이지 3, 특히 이제 보통 한
GFR 스테이지 3B 정도 되면은 보통 심장내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흔히 개원가에서 보는 스테이지 3A, GFR 한 60 조금 떨어질 60에서 한 45 이런 환자들은 굳이 심장내과로 안 보내거나 가끔 한 번씩 컨설트하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런 환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병도 없고 당뇨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안 나오고 콩팥이 별로 데미지가 없어 보이는데 단순히 GFR만 60 이하로 떨어졌다. 이 사람들을 정말로 CKD로 우리가 생각할 거냐 아니면은 노말로 볼 거냐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걸 굳이 CKD로 생각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크레아틴 가지고 재는 이 GFR 이게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다고 주장하고요. 거기에다가 60 노인에서 콩팥병 70세 이상에서 많이 콩팥병은 이게 말이 되느냐 너무 오버 다이그노시스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나이가 다른 병이 없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이런 GFR 감소는 실제로 CKD로 진행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모탈리티와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굳이 이 사람들한테 당신은 만성 콩팥병 환자요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자 보시면은 젊은 사람들 콩팥에 병이 들어가지고 GFR이 떨어지는 거는 GFR이 떨어짐에 따라서 모탈리티가 상당히 관련이 많지만은 그런 게 없이 단순히 에이징 때문에 생기는 그런 GFR 감소는 실제로 조금은 그렇지만은 크게 모탈리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가지고 만성 콩팥병이라고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아무 이유 없더라도 GFR이 60 이하로 떨어지면은 만성 콩팥병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지금까지 큰 대세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 적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모탈리티 차이도 있고 CKD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 환자들이 당신 콩팥 기능이 60% 안 됩니다. 만성 콩팥병입니다 하면은 환자들이 경악을 합니다. 콩팥이 나쁘면 죽는 줄 알거든요. 투석은 그럼 언제 투석합니까? 아이고 난 다 살았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제일 먼저 환자들한테 겁주면 안 되거든요. 겁주지 말고 안심을 시켜줘야 됩니다. 실제로 다른 문제 없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없이 만성 GFR만 떨어진 경우에는 물론 전혀 진행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투석까지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되고요. 실제로 보면은 70세 여자 환자가 GFR이 50 정도 될 때 5년 후에 투석할 확률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나이가 들면서 투석 엔드스테이지 리널 디지로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다른 병으로 먼저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으니까 굳이 콩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우리가 콩팥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약제들 있잖아요. 그죠? 라스 블로크라든지 단백 제한이라든지 리피드 컨트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에이징 때문에 생기는 GFR 감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모르지만은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굳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관심만 좀 가지고 가끔 한번 검사만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들한테 약제 사용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레프로동시간 약제들 가급적이면은 안 쓰든지 써야 되면은 관심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콩팥 기능을 평가하면서 써야 되는데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엔세이드라든지 레이드 콘트라스트 그 다음에 요즘 저희들 응급실에 보면은 노인들이 워낙 이제 고령 나이가 많다 보니까 못 먹어서 오는 환자들이 그리 많아요. 못 먹어서 에라트 생긴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볼륨 디플리션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잘 지켜봐야 되겠고 의외로 또 콩팥 기능이 갑자기 나빠지고 오는 환자들 보면은 자기는 소변을 잘 본다고 보는데 블레이드가 빵빵하게 내려오는 환자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고 약제를 사용하실 때 특히 콩팥으로 배설된 약제들은 꼭 용량 조절 한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던 환자들인데 고령 노인 환자들한테서 콩팥 기능이 좀 나빠졌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지난달에는 GFR이 한 50 정도 되는데 이번 달에 한 30 정도 된다. 이러면은 뭐 때문에 나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환자들이 이제 우리가 고령의 만성 콩팥병 환자들을 봤을 때 가급적이면 콩팥병이 진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원인도 찾고 치료를 해야 되겠고 당뇨 고혈압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당뇨 고혈압의 치료도 일반 환자들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약제 조심 아까 말씀드릴 거예요. 꼭 콩팥을 망가뜨린 약제가 아니더라도 엔세이드 레이드 콘트라스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당수 약제들은 노인 환자들한테 약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가바펜틴 같은 약들은 상용량 썼을 때
노인 환자들은 디즈니스 생기고 멘탈 체인지 심하면 멘탈 체인지까지 오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약제를 사용할 때 콩팥 나쁜 환자들은 반드시 용량을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나빠지면은 신장내과 의사한테 컨설트를 하거나 보내야 되는데, 자, 갑자기 콩팥이 나빠졌을 때 우리가 이걸 ARF를 거주죠. 원래 콩팥이 나쁜 환자들이 거기에 더 엎쳐가지고 갑자기 또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신장내과 의사한테 보내는 겁니다. 근데 보내기 전에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ARF를 인터니식 리날 디지즈, 프리리날, 포스트 리날 이렇게 나누잖아요. 인터니식 리날 디지즈 뭔가 하면 콩팥 자체가 병이 든 거예요. 그건 콩팥 등이에요. 그렇지만은 프리리날, 포스트 리날은 콩팥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콩팥에 피가 안 오거나 오줌이 막혀서 콩팥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이건 콩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많습니다. 가끔 콩팥 나쁘다고 뭐 맵실도 하고 외래를 오는데 보면은 원래 콩팥이 나쁜데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노인 환자들은 못 먹어가지고 오줌 디플린이 생기니까 혈액량이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콩팥에 피를 못 보내니까 콩팥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브리딩이라는 금방 우리 드러나니까 바미팅, 다리아 아니면은 모든 고혈압 약제 이뇨제 보통 다 섞어 쓰잖아요. 그죠? 이뇨제를 과하게 쓴다든지 아니면은 진료실에 오면 혈압이 괜찮은데 진료실 혈압만 갖고 혈압약을 정량했는데 집에 가면 혈압이 너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혈압이 낮으니까 콩팥에 피를 못 보내는 거죠. 이래서 ARF를 생기가 오는 환자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세로스크레스가 심한데 라스볼로코나 이런 걸 쓰면은 리널 퍼퓨전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NSAID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약제들 말씀드린 대로 콩팥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있는가 찾아보고, 이런 요인들을 교정해주면은 혈압약을 일단 끊어본다든지 이뇨제를 끊어본다든지 아니면 못 먹으면 IV를 준다든지 이러면은 콩팥이 살아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콩팥이 살아있다면. 그 다음에 흔히 이건 가끔 봅니다.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변 잘 보는데, 나는 소변 잘 보는데 콩팥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히스토리 해가지고 이런 이유도 없고 다른 것도 없는데 콩팥이 갑자기 나빠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초음파를 해가지고 환자 아랫배 한번 만져보고 빵빵하다 싶으면 초음파를 하거나 원인에서 CT를 찍어보면 블레이드가 디스텐지 경우 많아요. 이런 환자들 멜라토닌을 폴리를 해보면 보통 블레이드 커패시티가 한 3, 400 되는데 소변이 700, 1000 이런 나옵니다. 이런 환자들은 폴리만 뽑으면 콩팥 기능이 다음날 금방 정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많이 보기 때문에 콩팥이 이유 없이 나빠졌을 때 한번 환자 아랫배 한번 만져보고, 다들 초음파 가지고 계시니까 초음파 한번 떼어보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 말씀드렸죠. 그죠? 혈압 너무 낮으면 혈압을 가이드라인대로 보고 너무 엄격하게 조절하다 보면, 특히 진료실에서 환자 재는 혈압을 갖고 병원에 오면 환자들이 긴장해가 혈압 올라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가끔 이제 집에서 홈PP를 저는 재보라 그래요. 재보고 집에 혈압이 괜찮으면 혈압약을 병원에서 오피스에서 높더라도 혈압약 정량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 혈압 너무 떨어지면 가끔씩 올소스테틱 하이포텐션 생기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골절 생기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오는 그 콩팥 나쁜 노인 환자들한테는 혈압 환자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혈압이 140인데 145인데 큰일 났습니다 하면 걱정 마세요. 조금 높은 게 차라리 낮은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심시켜 주거든요. 물론 너무 높으면 안 되겠지만. 당뇨는 앞에 선생님께서 잘 말씀드렸는데 이제 평균이 오르거든요. 우리가 보통 집에 A1C를 가지고 당뇨 조절이 잘 되나 안 되나 판단하는데, 예전에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사령관이 부관에게 묻습니다. 이 강의 평균 수심이 얼마인가? 부관이 1.2m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병사들 키가 160이니까 진격 해가지고 강을 건넜는데 강의 최대 수심이 2m였어요. 병사들이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죠? 다만 혈색소 물론 중요하지만은 가끔 한 번씩 너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브레인이 데미지가 오잖아요. 저희들 가끔 봅니다. 가끔 보고. 그래서 저 예전에 한번 저 신장학회에 내분비내과 선생님이 와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콩팥 나쁜 사람들한테 당뇨 조절의 제1 목표가 뭐냐? 저혈당 방지. 두 번째 목표는 뭐냐? 저혈당 방지. 세 번째 목표도 저혈당 방지.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만성 콩팥병 환자들, 특히 노인 환자들은 당 좀 높아도 괜찮다. 너무 높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혈당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조절하도록 하고, 이미 콩팥은 우리 당뇨는 그렇다네요. 그 당뇨 진단받고 초기에 열심히 조절해야지 콩팥병이 덜 생기지. 이미 콩팥병이 생긴 환자들한테 당 열심히 조절해봐야 콩팥병 진행에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절단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메폴민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예전에 저희들 신장내과 의사들하고 대구 시내에 있는 그 내부민외과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한번 디스커션 한 적이 있었어요. 내부민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신장내과 의사들은 너무 메폴민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는 것 같다. 실제로 그런 약 아니다. 얼마나 좋은 약인데 하는데요. 막상 한번 당해보면은 메폴민 정말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가끔 옵니다. 홍파 기능이 그런 데는 나쁘지 않았는데 메폴민을 쓰고 있었는데 이 환자가 대장 내시경 하기 위해서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이드레이션을 제대로 안 하고 배아래가 생겼어요. 응급실에 왔는데 바이카보네트가 2입니다. 2. 이런 환자들 오면은 요즘 전공의도 없는데 저희들 한 3살 집에 못 갑니다. 이 환자들 투석해도 바이카보네트 안 올라가고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CRRT하고 HT 해도 안 돌아옵니다. 모탈리티가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메폴민 쓰시는 건 좋은데 쓰실 때 아주 페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이런 야레퍼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컨디션에서는 미리 꺼내야 됩니다. 엔세이드, 노인한테 대부분 통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엔세이드를 많이 쓰는데 콩팥이 나쁘면 가급적 다른 약제로 타이레놀이나 다른 약제로 쓰고 그 염증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같은 거 써가지고 항염 효과를 노리고 하셔야 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쓰더라도 일주일 이내로 쓰고 그 다음에 요즘 그 셀레콕시드라고 있잖아요. 이런 약들은 위장장애는 없을지 모르지만 콩팥의 부작용은 똑같기 때문에 셀레콕시드도 똑같이 콩팥이 나쁩니다. 그리고 통증이 많이 심하면은 이 붙이는 거, 바르는 거 쓰시면 돼요. 얘네들은 1 내지 2%밖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약제가 쓰는데 이것도 흡수는 좀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쓸 때에는 가급적이면 제프람식 같은 제품이 좋고요. 조영제 콩팥 나쁘면 조영제 절대 못 쓴 줄 알고 캔서 스테이징 하는데 조영제 뭐 안 쓰고 환자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스테이징 못 한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GFR이 한 45일 이상 되면은 조영제 써도 콩팥 그렇게 많이 안 나빠져요. 이런 이야기 하면 제 눈 제가 찔러 넣는데 실제로 이렇게 콘트라스트 인듀스 네프로패시 캘큘레이트 한 게 있어요. GFR 인터넷 쳐보면 이게 환자들 데이터를 넣어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제가 최근에도 그런 환자 있었는데 GFR 한 45 정도 되는데 콘트라스트 100cc 정도 쓰면은 ARF 리스크가 한 7, 8% 정도 되고 투석까지 간 경우는 1%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환자가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하면은 조영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콩팥이 나빠지더라도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돌아오고 심지어 투석까지 가더라도 투석하고 좀 지나면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캔서가 중요하고 다른 게 더 중요하면은 무엇이 중요한지 조영제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실 때는 그러면 예방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법들은 효과가 없고 하이드레이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쓰기 전에 유인물이 있지만은 쓰기 전과 후에 노말 셀렌으로 충분한 하이드레이션을 하고 쓰시면은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장내과 의사한테 언제를 보내야 되느냐 보통은 GFR이 한 30 이하 스테이지 4 정도 되면 이제 신장내과 의사한테 아예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스테이지 3 정도 되면은 선생님들이 모시고 중간중간 한 번씩 보내서 컨설트하고 그래 하시면 되고요. 이 신장내과 의사라는 사람들이 다른 건 잘 몰라도 콩팥만 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나을지 몰라요. 경산에 가면 반곡지라고 사진쟁이들한테 아주 유명한 그런 호수가 있는데 이게 있는 나무를 보고 저는 나무는 안 보이고 콩팥만 보이거든요. 콩팥병만 보다 보니까 이게 콩팥으로 보여요. 그래서 신장내과 의사한테 보내도 별로 막 해주는 것도 없더라. 내가 쓰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별로 다른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신장내과에 보내면은 CKD 프로그레션을 좀 늦춘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이제 콩팥 기능이 한 30% 밑으로 아니면 60이하 되더라도 빈혈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빈혈 치료, 혈압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콩팥이 나빠지면 본 미네랄 디지즈가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베스트 칼시테이션 같은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 일렉트라이트나 아시도시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팥이 한 GFR이 15 정도 이하 되면 투석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늦게 오면은 혈관을 준비 안 해놓으면은 목에 카테터를 꽂고 투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자체도 문제고 이것 때문에 모탈리티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보통 피수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금방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2-3달 정도 걸리거든요. 미리 보내주셔야지 저희들이 투석 준비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럼으로써 환자들의 퀄리티도 좀 올라간다는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화음사의
홍매랍니다. 유명한 홍매인데 저는 여기서도 홍파밖에 안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션, 세 번째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Q&A 시간이 거의 지나서 시간 잘 지켜서 해주시면은 Q&A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시간 맞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정시영 선생님이 해주시겠는데요. 연구의대를 졸업하시고 연구대 병원 수련하시고 전임의를 거치시고 파티마 병원 호흡기내과 과장을 역임하시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호흡기내과 부교수 역임하시고 현재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진료처장을 하고 계십니다.